간밤 뉴욕 증시는 AI 거품론과 과잉 투자 우려가 다시 등장하면서 3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만 하락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반도체 업종, AI 관련주들은 주춤했던 가운데 제약 바이오주들은 상대적으로 강세였습니다. 네, 특히 ABL 바이오가 이제 일라이 릴리한테 판다고 하면서 일라이 릴리가 원래 그 비만으로 제일 유명한 데고 계속 신고가 미국에서 갱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곳에 팔 수 있다. 되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150 지수 같은 경우 지수가 3.5%가 상승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여태까지는 코스닥이 좀 코스피에 비해서 미운오리 같은 네.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백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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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최근에 팀장님 뵀던 것 중에 오늘 의상이 가장 힙한데요. 아, 그래요? 네. 좀 자켓과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요새는 그런 게 또 매력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증권사들이 계속 이제 내년도 전망치 내놓고 있는데 이게 격차가 너무 크더라고요. 어디는 4,500 그리고 팀장님 계신 KB증권은 지금 7,500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제가 여태까지 기억했던 것 중에 이렇게까지 편차가 크게 전망치가 나온 때가 있었나 싶기도 한 상황이라서 일단은 뭐 지금 이 7,500 사실 이게 내년이 아니라 뭐 그 이후까지 바라보면서 내놓는 수치다라는 네. 얘기도 있잖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뭐 저희 리서치 하우스가 상당히 이제 강하게 좀 보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기사에 나오는 이제 헤드라인 자체가 조금 이제 그 전체 리서치 리포트보다는 그 잘 됐을 때 아주 좋은 케이스, 불 케이스일 때의 그 7,500이라는 거기에만 되게 하이라이트를. 이제 하이라이트해서 기사 헤드라인이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잘 됐을 때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가정이 다 맞아떨어졌을 맞아떨어졌을 때 그 정도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고 내년도에 저희 리서치에서 보는 부분은 5,000포인트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7,500까지는 일단 지금 많이 남았으니까 그거보다는 저는 5,000포인트 정도는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 5,000포인트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정부의 뭐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최근에 반도체 쪽에 중심으로 이익이 뭐 많이 증익이 된다든지 뭐 이런 포인트들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가 한 달 한 보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올해 내에 5천을 찍을지는 사실은 그거를 제가 베팅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내년도 상반기는 저희가 좀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한 적어도 5,000포인트 한 번은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뭐 저희 리서치 하우스 비용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요즘 같은 시국이 이제 내년도 전망 얘기 제일 많이 네, 할 맞습니다. 때잖아요. 네. 그래서 7,500이 나왔던 거고. 네, 네. 그래서 하우스 뷰는 7,500인데 예를 들면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또 이제 7,500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 그 5천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이렇게 여쭤봤나면 일단 한국 밸류에이션이 너무 이제 낮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다. 그래서 네네네. PBR 기준으로 이제 적정 수준 왔다. 네네. 이제부터는 이제 실적이 좋아져야 된다. 예, 예, 이걸 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상의 실적을 좋아진다고 보시냐 안 보시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랑 똑같은 질문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섹터가 다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 중심으로만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반도체 쪽의 영업이익이요. 1년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포워드라고 이야기하죠. 포워드 12개월로 한 150조에서 160조 정도까지 지금 영업이 컨센서스가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적을 지금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뭐 큰 섹터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자동차도 있고 뭐 국내에서 뭐 건설도 있고 철강, 화학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한 섹터들은 뭐 실적이 상당히 뭐 상향 조정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제한적인 부분이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쪽은 반도체 외에 뭐 우리가 상반기 주도주였던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방산 같은 쪽 그 정도는 이제 실제 그래도 견조한데 나머지 섹터는 아직까지 그렇게 썩 좋은 편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내년도에 지금 실적 전망치의 대부분은 반도체의 실적 조정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에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멀티플 밸류에이션만 상향 조정돼서 지금 증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익이 실적이 같이 수반돼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밸류 부담도 어떤 분들은 밸류 부담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기다리면서 한번 뽑아 보니까요 11배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포워드 기준으로 PER이 11배입니다. 그러면 평균이 우리가 한 10배 정도 전후였다면 평균에서 저는 별로 차이가 지금 안 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실적이 너무 아시는 것처럼 좋아져서. 분모의 실적이 같이 올라오니까 주가가 올라도 크게 이게 안 벌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실적이 안 올라온 상태에서 주가만 올라갔으면 이게 뭐 15배, 20배 정도 됐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고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은 별로 비싸지 않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이 수능이잖아요. 근데 꼭 수능 날은 주식시장이 좀 하락한다 이런 속설들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 기억이 왜곡된 건가 봐요. 다시 또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최근 한 10년 동안에 약간 뭐 거의 절반 정도더라고요. 내린 날 있고 오른 날 있고 코스피가. 왜 이렇게 기억의 왜곡이 나타난 거죠? 근데 뭐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절반 정도의 확률이라면 사실은 이거를 뭐 특징적으로 다룰 만한 내용은 저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정도잖아요. 뭐 그렇죠. 7대 3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제 생각인데요. 저도 사실은 내일 수험생인 부모의 입장으로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정신이 지금 딴데 가 있는데 아무튼 그게 아니라 그 증시의 시작이 1시간 정도 수년이 되죠. 그렇죠. 예, 보통 제가 증권사에 한 20년 넘게 있었으니까 수능 날 때마다 느꼈던 것은 왜 이렇게 장이 안 끝나지? 예, 왜 이렇게 지루하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1시간씩 늦춰지니까 퇴근 시간도 늦춰지고 전체적으로 뭔가 다 이게 시간대가 집중력이 저는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증권회사에 있는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아마 내일은 뭐 특히 수험생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라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집중적으로 좀 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뭔가 1시간 딜레이 되면서 조금 뭔가 루즈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시장에 뭔가 집중력을 좀 떨어뜨리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목요일이라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옵션 뭐 만기랑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뭐 옵션 만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습니다. 특히나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한 달에는 뭐 한 3달에 한 번씩 있는 이벤트에 불과한 부분이잖아요. 그게 이제 중기적인 추세를 저는 바꾼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짧은 뭐 그날의 당일의 뭐 변동성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전체적인 뭐 그 다음이라든지 일주일 뒤의 흐름을 뭐 바꾸지는 않기 때문에 뭐 목요일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능일날 약세하니까 그날은 뭐 좀 뭐 팔아야지 팔고 다시 사야지 이런 것은 저는 별로 그렇게 실익은 없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은 이제 위클리 뭐 이렇게 만기가 네, 막 맞습니다. 분산이 돼 버려가지고 많죠. 네. 옛날처럼 딱 이제 뭐 3개월에 한 번이다 그러면 이렇게 왕창 몰리잖아요. 네, 근데 네, 지금은 막 만기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로 좀 분산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제일 웃긴 건 그런 거잖아요. 이제 막 3시 반에 끝나는 줄 알고 시스템을 다 걸어놨는데 수능인 줄 모르는 외국인이 3시 반에 그냥 파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서 이제는 그런 외국인은 없겠죠? 그렇죠. 지금은 뭐 그래도 수능인지는 알겠죠? 네, 다들 이제 익숙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만의 보유한 그런 이벤트들은 이미 소통이 다 되었을 것이고 뭐 원래 우리 10시 이후부터 그래서 이제 좀 개장 후에 1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뭐 본격적으로 뭐 활동한다 그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뭐 제가 뭐 조금 뭐 직급이 낮았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그 뭐 1시간 정도가 그렇게 우리가 뭐 트레이딩 하는데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웹도덕 얘기 많이 하지만 결국은 추세대로 가는 거지 실적대로 네, 가는 거지 맞습니다. 하루 이렇게 흔들어 줄 뿐이지 네, 네, 네.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저도 말씀하신 그런 대로. 속설들에 저만 약간 혹했나 봐요. 근데 오늘 외국인 수급들 보면 좀 미증시 그대로 좀 따라간 거 아닌가 싶어요. 전기전자 정리하고 네네네. 제약주로 이동하고 뭔가 그냥 외국인들은 계속 순환매만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까요? 어느 정도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 한 20조 정도 우리나라 증시를 좀 샀고요. 사고 난 다음에 지금 뭔가 조금 숨고르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다들 앵커님 잘 아시겠지만 11월 중순 정도 되면요. 회사도 이제 한 해를 조금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저를 중심으로 이제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을 요즘 많이 제출을 하고 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원래 코스피 기준으로 한 70% 올랐잖아요. 물론
뭐 반도체나 지수 관련된 부분들을 비중을 잘 담았으면 그 정도 똑같이 났을 텐데 상대적으로 못 담은 부분들은 뭐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원래는 수익이 난 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굳이 11월 중순부터 12월 달까지 여기에서 막 무리해가지고 수익을 더 내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연말 정도에는 북클로징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좀 여기서는 비중을 조금 슬로우하게 줄이면서 내가 확정 짓고 싶어 하는 그래야 인센티브도 확정을 시키고 내년도에 자리도 보존을 받고 뭐 이런 부분들이 괜히 무리할 필요는 없거든요. 외국인 투자가들 중에서도 이미 그런 부분들이 이미 작동하는 부분들이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 달에 우리가 뭐 연말 쇼핑 휴가 시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끝나고 나면 저는 되게 외국인들이 활발하게 또 움직인다면 연초부터는 뭐 혹시라도 뭐 북클로징 하는 외국인들이 좀 있다라면 다시 연초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막 트레이딩을 할 거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잠깐 뭐 이리 주춤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는 거는 크게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저는 트레이딩을 너무 안 하고 별로 안 하고 관망만 해줘도 저는 저희 시장한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살 때는 뭐 반도체 대형주들 중심으로 괜찮은데 외국인들이 뭐 현물을 1조씩 이렇게 팔거나 선물을 1조씩 팔고 이러면 좀 변동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매도를 그렇게 크지 않고 그냥 관망만 정도 해줘도 저는 저희 워낙 저희 우리 고객 예탁금이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LG 그룹주들이 상승을 최근에 하고 있는데 네. 특히 LG CNS 같은 경우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뉴스 보다 보니까 오픈 AI랑 그다음에 구글이랑 다음에 우리나라 이 LG CNS가 글로벌이 3등이더라고요. 아, 네네. 딥식이랑 네네네. 오픈 AI랑 딥식 다음이 3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탑3다. 이러면서 그 AI를 개발한 데가 여기 LG CNS인가요? 네, LG CNS도 옛날부터 뭐 우리 대기업의 SI 관련된 시스템 통합 그쵸. 관련된 분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대기업 계열사면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는 가져가 볼 수 있는 대표적으로 삼성 SDS가 있고 LG 쪽에서는 LG CNS가 있고 뭐 이렇게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기업 중에서는 이번에 GPU 6만 중 가지고 한 6만 장을 가지고 간 네이버가 네이버. 이제 약간 그런 또 후보군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해외에 있는 우리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아직까지 국내 기업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의 계곡이라고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징어 게임 보면 왜 다리 이렇게 건너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지는 그 게임이 나오지 네.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AI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길 건너까지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누가 길 건너를 무사히 갈지는 아직은 사실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만 지금 투자를 안 하면 거기에 도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지금 AI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성공 여부는 나중에 가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자금력이 좀 있고 뭐 그런 쪽에 투자가 가능한 회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LG CNS라든지 삼성 SDS라든지 뭐 네이버 정도 압축을 한다라면 이렇게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LG CNS가 또 하나 이제 모멘텀이 있는 것은 어제 저녁에 이제 금융당국에서 우리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 수탁 활성화라든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뭐 STO. 네, STO 관련된 이 법안을 또 새롭게 이제 네. 정리하고 준비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또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나왔다라는 것은 정부에서 어쨌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그다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뭐 유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장을 좀 확대하고 열어주려고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LG CNS는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이러한 관련된 분야를 같이 지금까지 좀 했던 한국은행하고 진행했던 레퍼런스가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들이 어제 나왔다라는 부분은 LG CNS한테는 모멘텀 측면에서도 좀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모델도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1위 이제 GPT-5, 그 다음에 이제 딥식, 그 다음에 3등이 엑사원 4.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디 소속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구의 뭐 연구원에서 만들긴 만들었을 테니까. 근데 개발은 여기가 분명히 또 뭐 어플리케이션 같은 건 하면 CNS가 할 수도 있고 STO까지 있으니까 외국인이 미리 사는 게 좀 이해는 되긴 되는 것 같네요, 진짜로. 이렇게 지금 외국인들이 LG CNS 비롯해서 또 이렇게 LG 계열사 매수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긴 한데 또 외국인 수급에서의 또 다른 특징적인 모습이 우선주들은 그래도 좀 사들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뭐 시기상 배당을 그쵸. 한 네. 포석인 건가요? 아무래도 뭐 그게 좀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이제 찬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다들 늘 이제 그 말이 요즘, 나오죠. 네, 배당 이야기를 하고 있고 11월 뭐 이제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우선주에 대해서 뭐 관심도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보통주라고 하잖아요. 본주하고 이제 계리율이 또 얼마나 벌어졌는지 이런 부분들도 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시는데 보통은 본주가 먼저 좀 달리고 난 다음에 본주가 좀 달려서 좀 부담스러운 경우에 과거에 이제 우선주하고의 스프레드가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꼭 꽤 과하게 많이 벌어졌으니까 우선주들이 이 정도는 좀 좁혀야 되지 않을까. 보통 이런 이제 스토리가 우선주들은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이제 우선주가 딱 그런 계절적인 부분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많이 달렸던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다 우선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선주하고 그 괴리를 보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가벼운 아이디어 정도.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끌고 가는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고요. 그냥 가볍게 계절적으로 좀 트레이딩 정도로 끝나야 되는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우선주는 뭐 저는 좀 후자 쪽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LBL 바이오 이제 매각하면서 기술 매각하면서 완전 제약 바이오 완전 다 급등 난리가 났는데 이게 이제 내년까지도 이제 지속적으로 가능한 추세인가요?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자꾸 거래소 간다 그러고 있는데 진짜로 가고 나면 코스닥은 또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제2의 알테오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2의 알테오젠. 저는 그러니까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좀 그래도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한 그 9월, 10월 달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속상했고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지수는 가는 것 같은데 체감이 안 된다. 느껴지지가 네. 않는다라는 게 가장 많이 드렸던 이야기거든요. 그 이유는 반도체 두 종목을 내 계좌에 가지고 있는 분과 나머지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과는 지수의 이 괴리가 상당히 심했던 부분이고 대표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그 바이오를 좀 좋아하시는 성향이 좀 있으시거든요. 네, 예전부터. 왜냐하면 좀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화끈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못 먹어도 좀 바이오로 나는 승부를 봐야지 하는 개인 투자분들이 꽤 계신데 이게 안 움직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 연말 지금 거의 연말장이잖아요. 이 연말에는 괴리를 좁힐 수 있는 부분들은 전 충분히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대로 계속 괴리가 벌어지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개인 투자분들의 불만이 터질 수 있습니다. 네. 대형주 위주로 특히 대형주 중에 몇몇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뭐 좀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게 지금 시장이 좋은 거 아니야? 이 증시가 올라간다고 뭐 이야기를 하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불만이 저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안 하려면 코스닥의 시총의 30% 이상을 바이오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특히 코스닥 150을 분해를 해보면 바이오가 33%고 그다음이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2차 전지입니다. 근데 반도체 소부장은 그나마 반도체 투탑이 움직이면서 좀 올랐죠 많이.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바이오는 거의 오르다가 말다가 이랬거든요. 그럼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도 코스닥을 이렇게 뭔가 끌어올리는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연말 연초에 나올 수 있다.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근데 그중에 중심은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이벤트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 그 알테오젠의 자리를 나머지 기업들이 또 시총을 또 메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러한 부분들을 키워주는 정부의 정책도 충분히 바이오 산업에서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로 ETF 같은 데서 돈이 빠져나가 버리면 네네. 시가비 좀 맞춰야 되니까 맞춰야 나머지 돼. 시가총의 그렇죠. 큰 부분 막 사야 되면 걔네들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트래킹하고 있는 바이오 ETF 중에서도 그냥 패시브적으로 시가총액 순서대로 사는 ETF가 아니라 액티브 ETF가 있습니다. 액티브 ETF가 한 ETF는 12% 넘게 상승했고요. 한 ETF는 16%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ETF를 투자했는데도 10% 넘는 수익률이 오늘 하루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는 뭔가 좀 어쨌든 화끈한 부분을 보여줬는데 그 하나를 선택하는 게 매우 어렵죠. 네, ABL 바이오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거 혹시나 임상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연말 연초에 만약에 바이오가 이런 코스닥 중심으로 키 맞추기를 좀 한다. 내년도도 뭔가 꿈을 그릴 때 바이오가 같이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 그러면 적어도 ETF 정도라도 관심을 두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ABL 바이오는 저희가 계속 얘기 나올 때마다 바이오 안에서는 ABL 바이오만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따라가진 못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딱 그 부분 얘기를 해주시네요. 요 은행주들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책 수혜주 중에서는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네. 앞으로의 움직임. 그렇죠. 뭐 11월 달에는 어쨌든 정부에서 뭐 상법 개정 3차 아닌가요? 어쨌든 뭐 그 밸류 관련돼서 또 진행되는 표결 같은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또 인하하는 부분들도 있고, 자사주를 또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도 지주사, 그다음에 금융 지주사들한테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모멘텀으로 저는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들은 또 배당도 사실은 또 쏠쏠하게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좀 주는 편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삼박자가 지금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 정책적인 모멘텀은 좋은데 실질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본다면 정부에서 어쨌든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좀 관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도 뭐 제가 소속돼 있는 KB금융그룹이 이제 국민은행이 있고, 그쪽에서 대부분의 수익이 주택 관련된 담보대출이라든지 여기에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정부에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한다라면 거기에서 수익이 더 폭발적으로 뭔가 나오기에는, 성장성이 나오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들이 어떻게 정부의 입김이 이제 작용하는지를 은행주 투자할 때는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같은 금융주라면 제 생각에는 뭐 내년도에 7,500포인트를 믿으신다면 증권주. 네, 저는 오히려 이번엔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7,500포인트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오히려 은행주도 좋지만 저는 증권주로 한번 이렇게 한번 또 금융주 중에서는 승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왜냐하면 이번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가 실적 나왔는데 실적이 뭐 약간 뭐 오해가 좀 있으면서 좀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뭐 증시가 이렇게 계속 뭐 900포인트 코스닥도 넘고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4분기 실적도 꽤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뭐 이번 지나간 실적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쉬어간다면 오히려 증권주한테는 내년도 큰 장을 가기 전에 뭐 조정 구간은 좀 담아야 되는 그런 구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이제 손정희 회장이 엔비디아 팔았다는 뉴스를 막 크게 띄우던데, 실제로 근데 티모바일도 같이 팔았다 그래서 괜찮은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손정희 회장님께서는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성장의 기울기 측면에서 이제 고민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회장님 생각은 모르지만 어쨌든 엔비디아는 우리가 한 2022년 말에 GPT라는 게 새롭게 세상에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엔비디아는 이미 세상의 주도주였습니다. 당연히 실적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요. 지금 시가총액 미국에서 1위까지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러한 이제 GPU를 기반으로 AI 가속기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해두고 난 다음에 돈을 이제 버는 쪽으로 조금 시선을 옮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즉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제 돈 벌 회사에 나는 한번 투자를 하는 게 지금부터는 그 성장의 과실의 기울기가 더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러면 이미 많이 성장해 있어서 성장의 기울기가 뭐 한 3년 동안 가팔랐다면 지금은 그렇게 앞으로 더 나오기는 좀 쉽지 않다라면 뭐 오픈 AI 같은 경우는 아직 비상장이지 않습니까? 비상장이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 사실은 상당히 뭐 가파른, 또 아까 제가 죽음의 계곡을 말씀드렸지만 그 죽음의 계곡을 잘 건널 수 있는 후보군을 대표적으로 구글과 같은 알파벳, 그다음에 오픈 AI 같은 이러한 쪽들을 본다면 뭐 손정희 회장님께서는 아마 이쪽에 이제 기울기가 더 잘 나올 수 있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엑시트할 수 있는 쪽을 선택을 뭐 한 부분도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돈이 없었나 보다. 트럼프가 계속 스타게이트 돈 넣으라고 그러는데 돈이 없으니까 뭘 팔아야 넣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네. 이제 나머지 것 이게 추려서 좀 팔다 보니까 네. 엔비디아랑 티모바일 팔아서 오픈 AI에다 돈 넣나?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별로 그렇게 임팩트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도 생각보다 반도체 주식들이 좀 빠져서 이게 영향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저는 뭐 오늘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이제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받는 거거든요. 이게 좀 안 좋다가 이게 이 악재 때문에 훅 빠진 게 아니라 사실은 어느 정도 좀 많이, 반도체가 우리가 또 반도체는 두 종목만 오를 때 이들은 계속 오르다가 천천히, 살짝 쉬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과거에 우리 위워크라는 공유 오피스 아시죠? 네. 그렇죠.
이 소프트뱅크가 이 위워크 투자했을 때는 별로 재미를 좀 못 보시고 엑시트를 어떻게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뭐 오픈 AI 한 게 이건 뭐 엔비디아 팔고 이게 간 게 잘 될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거를 제외하면 뭐 어쨌든 테크 섹터의 투자에 있어서는 꽤 소프트뱅크가 과거의 이력들은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조건 엔비디아 팔았으니까 엔비디아 악재고 뭐 이건 끝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좀 더 나은 어떤 수익처 뭐 그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뭐 이동한 걸 수도 있으니까 저는 환승 주식이라고 표현을 좀 환승 해드리고 주식. 있습니다. 환승 주식. 네. 근데 간밤에 미국 기술주들한테는 또 다른 악재가 마이클 버리도 있잖아요. 네. 마이클 버리가 지난주부터 대형 기술주들 뭔가 저격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저격이 아니라 약간 집단 난사 같기도 해요. 점점 이게 저격하는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간밤에는 이제 오라클이랑 메타를 딱 네. 짚더라고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감가상각비를 축소해서 이익을 부풀리고 있다. 저는 이 말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게 빅테크들의 캐펙스 투자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 캐펙스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 스튜디오를 확장하려면 조명부터 해서 뭐 이 LED까지 이 뭐 시설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냥 AI 데이터 센터의 그냥 캐펙스 투자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투자를 하면 돈을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몇 년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떠는 거를 우리가 감가상각비 처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뭐 어떻게 축소했고 이익을 부풀렸는지 버리가 어느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버리는 시장을 항상 안 좋게 비관적으로 보고 돈을 벌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약세 비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늘 했던 분이 또 그냥 그 부분을 공개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2008년도에 그때 우리 서프라임인가요? 그때 이제 그때 맞췄죠. 돈을 많이 버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분이 이야기한 부분 이후에 인공지능 버블이라고 한 게 벌써 오래됐어요. 2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로 AI 관련주들이 어떻게 됐나요? 최근까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버블 논란이 있잖아요. 버블 논란이 있는데 버블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지나가 봐야 알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이렇게 같이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버블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오히려 이 논란으로 이야기를 해준다면 저는 오히려 버블이 될 수도 있던 것을 약간 좀 이렇게 워워 좀 시켜주는 부분으로 저는 오히려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들 시장에 환호하고요. 좋게만 보면 진짜 버블이 올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에 우리가 신경 쓰고 있고 버블에 논란이 있다라는 자체가 아직까지는 버블이라고 지금 볼 수는 없는 거고 앵커님이 이미 모든 주식을 가지고 오고 있고 그 주식이 오를 거라고 막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할 때가 진짜 버블에 그치고 조심해야 될 텐데 지금 논란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피어 앤 그리드에서 계속 그리드에 있더라고요. 장이 올라가는데. 네, 그래서 야 맞습니다. 이것도 네. 새롭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셧다운 풀리면 지표들이 이제 다 나올 텐데 예. 특히 고용 지표 나빠지면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표가 좀 고용이 나빠지는 게 나와도 뭐 주가는 계속 강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분위기는요. 고용 지표를 이제 연준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고 있고 대신에 기다리는 거는 고용 지표가 안 나와주면 연준이 구원투수로 등장할 것이다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당연히 금리 인하를 12월 달에 한 차례 더 할 것이고 야 내년도에도 그러면 잘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 더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지표가 단기적으로 좀 안 좋게 나오는 부분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 금리 인하는 바이오가 가장 수혜주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바이오 꼭 챙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녀분의 수능도 네.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